기술이 우리한테 임팩트를 주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사실 PC통신이라는 이런 그 도구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모임을 만들 때 학연이나 혈연, 지연 같은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 전국구 모임을 만드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PC통신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뭐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룹으로 만들 수 있고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모임을 가지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 저기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게 PC통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런 PC통신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까에 대해서 많은 연습과 혼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2021년에 와가지고 저희는 좀 비슷한 경험을 지금 역시 겪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실제 업무에 활용해 보려고 그런 90년도에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약간 혼란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장면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유니티 코리아에서 실제로 업무할 때 쓰고 있는 메타버스 장면들인데요. 저희가 부산교육청하고 이제 MOU 행사 같은 것들, 그리고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하고 회의 같은 것들을 전부 다 VR 헤드셋을 끼고 VR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위에 있는 요 화면은 이제 스페이셜이라는 그 컨퍼런스 툴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밑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 전에 인수했었던 알트스페이스 VR이라는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던 그런 그 장면입니다. 재밌는 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사진을 보시면은 다들 저희 대표님, 저희 본부장님들 전부 다 VR 헤드셋을 끼고 한 손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이게 뭐라는 건가 하면은 지금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시 교육청이 저희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할 때 다 이렇게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은 뭐 웃지 못할 어떤 상황이기도 한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저는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개념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고, 이것들이 또 결국은 나중에는 되게 일반적으로 쓰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 결론은, 저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게임하고 다른 비즈니스하고 관계가 경계가 없어진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보셨던 VR에서의 우리가 활동하는 업무하는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알트스페이스 VR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그 XR 클래스 같은 가상 수업 솔루션 같은 게 리니지 투 모바일 같은 게임에서 아바타와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하고 시각적으로 봤을 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유니티 코리아에 찾아오시는 많은 기업분들이 중에는 뭐 금융업도 있으시고요, 뭐 제조업도 있으시고 유통업도 있으시고 다양한 업계에서 오고 계시는데, 다들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좀 젊은 세대하고 친해지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상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 공간에 우리 회원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가능한 한 이 오래 머물게 해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돌리는 이런 BM 자체가 원래는 게임 기업들만, 게임 회사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은 목표를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보면은 뭐 뉴스에서 보면은 신한금융 같은 데서도 자기들만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당연히 다들 회원가입 많이 하고 싶어, 이렇게 받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들어왔으면 사람들이 잠깐 보고 재미없네 나가는 걸 원하지 않고, 최대한 이 안에 오래 있으면서 자기네들 브랜드 이미지도 좀 더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그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에서 쓰이던 문법들이 모든 산업계에 다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이 메타버스 현상의 큰 어떤 그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가상공간 만들어서 아바타만 만들면 젊은 세대들이 다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분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뭐 저기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상공간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라는 걸 궁금해 하시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게임 업계에서 쌓아놓은 기획 방법, 공간 디자인 방법, 그리고 최적화시키는 방법들, 문서들도 많이 있고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노하우를 그동안 한 2, 30년 정도 쌓아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참고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가상 공간 안에서 회의도 했다가 컨퍼런스도 하고 드라마도 찍고 뭐 뮤직비디오 찍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간 뭐 냉소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달라? 예전에 그냥 3D 채팅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DGB 금융그룹도 그렇고 어쨌든 IT나 가상 공간은 우리 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어. 저거는 게임 회사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던 모든 회사들이 심지어 모 타이어 회사에서도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뭐 메타버스 공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고. 그래서 모든 그 저기 기업들이 게임의 문법 그리고 가상 공간의 그 제작 방법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지금 직업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뭐 저희 엔진도 있지만은 어쨌든 실시간 엔진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너무너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좀 인력난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케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는 좀 이 코끼리 형태를 갖다 잡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전 이런 바람이 불면서 되게 대담하게 시작을 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직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방은 다들 아시는 부동산 거래 회사고요. 중개 회사고 여기서는 이제 메타폴리스라는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재택근무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상 채팅 프로그램으로 계속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간극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왔는데 회식도 한번 못하고 그다음에 뭔가 신입사원이니까 딱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볼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정을 30분을 딱 잡으면 30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정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같이 강의실이나 아니면 사무 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옆에 가가지고 저 이거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이런 스몰 토크 같은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렵다라는 그런 그 사내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게 직방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플러스 같은 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예 9시부터 6시까지 이 공간에 들어와 있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작년 말이 가을인가요? 그 직방에서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잠시 상담을 받고 갔는데 그때 이후에 그냥 바로 내부에 개발팀을 꾸리셔가지고 내부에서 내재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직방은 그 오피스 자체를 없애고 그 강남에 있는 그 오피스 공간을 회의실만 몇 개 남겨놓고 나서는 모든 주 업무 공간은 이쪽 가상 공간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갖다 뽑는 그런 지역의 그 격차를 갖다가 해소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도 뽑을 수 있게 돼가지고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된 점이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직방 CEO님이 또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자기들은 지금 사내에서만 사용을 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외부로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걸 그쪽에서는 가상 부동산 분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방 말고 저희 유니티 코리아하고 지금 LG U 플러스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버추얼 오피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소통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오피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있고 구글 닥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환경하고도 또 자연스럽게 연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AR이라든지 VR 디바이스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연동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할 때 많은 말을 하는데 이걸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회의의 에센스를 갖다 뽑아내 가지고 간단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회의의 주제를 갖다가 이제 다 태깅을 하게 되는데 회의마다 미팅마다 그 태깅된 주제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전문가 그룹으로 따로 관리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뭐 MZ세대 마케팅에 대한 그런 그 전문가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내에서 그런 그 협업 을 갖다 좀 북돋아주는 그런 모델들까지 지금 프로토타이핑에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에도 참여하고 프로토타이핑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내년쯤에 좀 실물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게임 쪽에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지금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은요, 플레이 투게더라고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이제 만든 어떻게 보면 소셜 게임의 일종인데요. 이 소셜 게임들의 인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시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베트남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락다운이라는 경험을 갖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예 못 만나게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 이제 그 정부에서 락다운을 해가지고 아예 밖으로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소셜 게임들의 그 사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뛰었다는 거죠. 원래는 1위가 캔디 크러쉬 사가였었고 이 앱스토어에서 그랬었는데 이 락다운 이후에 플레이 투게더 게임이 1위로 올라가면서 그 이제 캔디 크러쉬 사가보다 뭐 접속률이 60배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직접 못 만나니까 가상 공간에서 소통을 하는 그런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는 게 하나의 게임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또 하나의 현상은 이제 그 이제는 뭐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게임을 하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플레이 투 원 모델을 채용하는 게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플레이 투 원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게 뭐 대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엑시 인피니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동남아 실직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실제로 그 엑시 인피니티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또 그 이 안에서 돈을 버는 모델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또 이렇게 좀 많아지고 그런 좀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이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되겠지만은 어쨌든 게임의 공간이 그냥 순수한 유희의 공간이었다가 다양한 다른 역할까지 이제 점점 같이 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갖다 게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휴먼 쪽 현상들 요즘 많이들 그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휴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패션 업계에서 가상 인플루언서 만들어가지고 멋있는 3D 그래픽으로 렌더링해서 브랜드 옷 같은 거 입혀가지고 마케팅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다 이렇게 렌더링된 그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저 핑크색 머리를 하고 있는 저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GPT-3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을 갖다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맥락을 이 디지털 휴먼이 맥락을 만들고 우리 음성 합성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근데 대부분 앱 기반이나 아니면은 브라우저 기반이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 VR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으로 지금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있어서 훨씬 더 실감나게 그리고 또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모바일 칩셋이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그래픽이 그렇게 막, 리얼하진 않은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뭐 유니티로 만든 디지털 휴먼 케이스죠. 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자체가 사실은 그 실제 실시간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캐릭터가 하고 있는 표정 제스처 자체가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연기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갖다 그대로 실시간으로 따라하는 건데요. 이런 실시간 디지털 휴먼 기술들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 GPT-3 같은 언어 생성, 언어 이해하고 생성하는 그런 모델들하고 합쳐졌을 때 지금 당장 의류업계나 패션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단순히 정적인 렌더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디지털 휴먼이 아니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그런 디지털 휴먼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하나의 그 현상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연에도 많이 좀 이런 그 메타버스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존 레전드 공연이고요. 비걸러브라는 어떤 자선 공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네이션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공연들 같은 경우에는 도네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공연을 보다가 성공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내 이름이나 아니면은 내가
기부한 금액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는 없었거든요. 알리기가 좀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뭔가 실제로 공연장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됐었는데, 지금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 기반의 웨이브 XR이라는 가상 공연 플랫폼 안에서 진행을 한 건데, 다른 공연하고 다르게 녹화되어 있는 모션 캡처 데이터가 아니고, 그리고 녹음되어 있는 음성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바로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는 케이스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름하고 기부하는 금액 같은 것들이 공간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근데 이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은 금액이라든지 그 높은 그 기부 액수를 기록한 분들 이름은 저기 공연장 뒤에 벽에 이름을 갖다 붙여주기도 해가지고 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을, 용기를 갖다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은 가상 공간이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기금을 모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가상과 현실을 갖다가 겹치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사례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가상 극장, 빅스크린이라는 요 가상 극장에서 우리가 그냥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이런 그 패드나 TV를 통해 가지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요즘 뭐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 1인 가구가 뭐 33%를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혼자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66%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간에 가서 좀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 생활을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좀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풀렸지만은 팬데믹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어려웠을 때 그런 가상 공간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 보시면은 이제 옆에 다른 관객들이 앉아 있게 되죠. 저도 가끔씩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저한테 대해서 영화 봤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싫어하는 캐릭터나 장면이 나오면 팝콘이나 아니면 썩은 토마토 같은 걸 막 던지고 야유도 하면서 좀 액티브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고 있어요. 갤러리들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많이들 그 큐레이션이라든지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아큐파이 화이트홀 같은 갤러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직접 작품을 큐레이션 하고요. 그리고 자기 공간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른 사용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한테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입장료가 바로 그 저기 실제 화폐는 아니고요. 경험치 같은 게 되는 거죠. 자기 레벨을 올리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데, 네, 이런 그 가상 공간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뭐 게임 말고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키네틱 아트, 애니메이션 아트, 그리고 완전히 가상 공간에서 만든 아트웍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제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VR 헤드셋을 끼고 이 공간 안에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뭐 공중 유영을 하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되게 좀 단순한 폴리곤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게 다 다른 사용자들이거든요. 또 비슷한 작품 취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하고 친구 등록을 해가지고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예전에 비해 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분야에서 뭐 게임에서, 그리고 생산성 분야에서, 그리고 뭐 문화생활 분야에서 좀 사례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전부 다 공통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세계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세계하고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구분을 갖다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게임의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말은 많지만 메타버스라는 담론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때까지는 물리적인 어떤 우리가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어, 인터넷 사용료 뭐 19,800원 정도를 냈는데, 근데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을 때 왜 또 돈을 내야 돼? 라고 디지털 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가치를 갖다 인정 안 하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물리적이냐 가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경험을 주느냐가 중요한 그 리얼 월드 그 가치를 갖다 찾아내는 우리한테는 그 질문을 주는 게 메타버스 담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계들마다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페이스북 최근에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VR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들, NFT 요즘 핫하죠. NFT 같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결국은 메타버스가 모든 유니버시티끼리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적용돼야지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가상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시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래픽이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메타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AI 쪽은 또 결국은 이 메타버스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티에서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그 피어,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그 기둥을 갖다 점유하고 있는 거지 어떤 것이 특별하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비스나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의 기술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 당장은요, 메타버스를 우리가 생활에 딱 기대를 해봤을 때, 방금도 제가 그 어떤 그 VFX 회사 대표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메타버스 그 지금 당장 돈 될 일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거대한 메타버스 세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호들갑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런 그 완전한 가상 세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보셨던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먼 목표 지점에다가 깃발을 하나 꽂은 정도의 의미이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도들이 없이 그냥 무작정 다른 미국의 테크 대기업들이나 뭐 국내 대기업 같은 통신사 같은 데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목표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개발되고 있던 기술들이 하나의 월드를 갖다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인식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메타도 그렇고요. 그리고 SKT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도를 하는 데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완성형 플랫폼을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부터 만들지 말고 일단은 제가 그 저기 뭐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메타버스를 이루는데 필요한 다양한 뭐 XR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AI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상 세계가 풍성해지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뭉쳐지게 되는 게 메타버스의 개념이지,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딱 이렇게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착 단계에 돼가지고는 저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갖다가 흡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유니크한 경험들을 범용적인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우리가 지금 평면 스크린이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팅을 넘어서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이 경쟁이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두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적인 접근과 솔루션적인 접근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뭐 한 회사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문화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어느 쪽이 더 옳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직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페이스북은 보시는 것처럼 뭐 운동부터 이커머스, 교육,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이라는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토대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인구, 즉 VR 인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VR 메타버스 인구겠죠. 10억 명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 터치 스크린이라는 평면 공간을 갖다 벗어나가지고 어포더블하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그냥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헤드셋이 나오게 된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컴퓨팅 방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비전을 발표를 하고 나서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팀즈라는 이 컨퍼런스 이 회의 미팅 솔루션을 또 메타버스 방식으로 이렇게 실시간 시각화하는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화면을 꺼놓고 계십니다. 카메라 다 꺼놓고 있어서 전 여러분들이 주무시는지 아니면은 재밌게 들으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여러 사람 모이는데 저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 좀 공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꺼려진 측면이 있는데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부담이 없긴 합니다. 저도 가상 공간에서 컨퍼런스 많이 해봤지만은 제가 뭐 머리를 안 감았다 그래가지고 뭐 좀 티셔츠 입고 있다 그래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공간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더 가상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더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팀즈의 가상 공간화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아니 메타죠. 이제 자꾸 아직 헷갈립니다. 네, 메타의 그 기술 고문을 맡고 있는 존 카맥은 주커버그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플랫폼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기반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형성되는 개념이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랫폼적인 접근이냐 솔루션적인 접근이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전부 다 시도하면서 어느 쪽이 더 성공적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이런 주장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는 접근 방법을 두 개로 나눠보면 이렇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우리 사람 얼굴이라든지 공간 같은 걸 전부 다 디지털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본 개념이 제일 밑에 깔리게 되고요. 그 위에 아바타나 경제 시스템이나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점점점 층위를 갖다가 더해가면서 더 현실 같은 그 사회 구조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접근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구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통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그 기업 내에서만 쓰이는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뒤에도 조금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외부 공개를 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클로즈드 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목적에 맞게 디자인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오픈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싶은 부분만 오픈을 하고 그리고 다른 메타버스들하고 커넥션을 갖다가 이루게 되면서 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지 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상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법은 이게 플랫폼, 오픈 프로토콜까지 전부 다 구비가 돼 있는 그런 플랫폼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개인의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목표를 위해 가지고 디자인된 솔루션 위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이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 기술 자체는 실시간 시각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상 공간을 시각화한다는 게 우리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정보 공간을 갖다 감각화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멀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공간을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지게 돼가지고 1시간 내에 끝내려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각 회사들마다 제조용 CAD 모델 따로 만들고요, 마케팅용 모델링 따로 만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그 제품 같은 것들 어떻게 모델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오시면은 그 기존에 만드실 때 CAD 모델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모델은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가지고 오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마다 제안을 드리는 게 파이프라인을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다 나누지 마시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쭉 통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서로 데이터 교환도 가능하고 일을 두 번 하지 않게 되겠죠. 예,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사례가 딱 그런 사례입니다. 제조용 CAD 데이터를 픽시즈 같은 이런 그 경량화 해주는 이런 범용 컨버팅 툴이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제품 마케팅용 모델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실제 마케팅 카탈로그로 만드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다 나누지 말고 이런 범용 툴, 요 피치즈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서 저희 가지고 있는 툴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마케팅 이미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조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싱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갖다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 몰라도 내가 원하는 스펙이나 조명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가상 그 컨피규레이터 카탈로그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AI를 통해 가지고 되게 리얼한 질감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런 아트 엔진 같은 것들도 최근에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가상 공간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상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의 그 어떤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이 개별 목표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혼다 같은 데서는 유니티를 갖다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능만 딱 떼가지고 유니티 엔진을 커스터마이즈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카메라, 자동차 임포트, 사람 배치, 그리고 뭐 배경 만드는 거, 그리고 시간대 조절, 날씨 조절, 계절 조절 이런 것들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왼쪽에 버튼을 갖다가 다 단순화시켜 가지고 만들어주는 이런 커스터마이즈 에디터를 갖다 제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저는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이 점점 많은 콘텐츠들로 차야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저는 툴이 더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쉬워지는 툴들이 하나의 그 저기 실시간 시각화의 기술적인 트렌드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MR 기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설비 현장 같은 데를 미리 공정 시작 전에 확인을 함으로 해서 오류를 줄이는 이런 쪽으로도 활용되는 패키지 형식으로 나오는 기술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 포토그래메트리 같은 기술은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사진만을 찍어 가지고 모델링해서 가상 공간으로 디지털 어셋을 옮기는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에디터 화면도 사실 몇 년 된 아웃데이트 된 그런 기술이고요. 최근에는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라이다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한 바퀴 그냥 쭉 돌리기만 하면은 꽤 고품질의 모델링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정지되어 있는 어셋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 어셋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스포츠 선수들을 360도 캡처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앵글을 잡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카메라맨이 찍어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연출을 해가지고 나의 또 새로운 그 저기 컨텐츠로 2차 장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얼마 전에 메타캐스트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요건 일종의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스포츠 중계뿐만이 아니고 사실 영화 촬영 같은 데서도 이 볼륨메트릭 기술은 좀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전파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 같은 데서 볼륨메트릭 캡처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만든 영상들을 AR이나 VR 컨텐츠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시간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VR과 XR이 가지고 있는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은 그래요. 메타버스는 정보로 표현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을 더 감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는 처음에 컴퓨터를 쓸 때 타자 연습을 갖다 해야 되고요. 각 키가 어디 있는지 익혀야 되고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계 편하자고 만든 인터페이스지 사람 편하자고 만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것은 서로 아이 컨택트를 하고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제스처, 목소리 톤을 통해 가지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평면 스크린, 키보드, 마우스 가지고는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걸 처음으로 가능하게 만든 게 사실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런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이런 그 범용적인 대중화된 VR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에드가 게일의 경험의 원뿔 같은 거 보시면은 추상적인 정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데서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서
경험만 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때까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지만 VR 헤드셋 자체가 비싸고 그다음에 무겁고 그리고 설치하기가 어렵고 비싼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로 보급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요 도표를 보시면은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나오기 바로 전에 오큘러스의 시장 점유율 29%하고 나오고 난 다음 분기에 단 3개월, 4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자체가 2배 이상 뛴 거를 보시는 걸 보면은 그만큼 사실은 이게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비용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VR 쪽에서 정말 다양한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하는 이제 VR 권투 게임이에요. 스릴 오브 파이트라는 권투 게임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권투 게임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버튼을 얼마나 타이밍 맞춰가지고 잘 누르느냐의 문제지 실제로 권투를 잘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션 컨트롤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권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가상 공간에서 권투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사람은 실제 헤비급 권투 선수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이 게임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게시판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허리 삐었어요. 이거 아무리 때렸는데 별로 이게 펀치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라고 궁금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VR로 권투하는 법을 가리키는데 자기가 선수니까 어떻게 하면은 푸더크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펀치를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권투 상식을 가르쳐 주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경험과 가상 경험이 옛날에는 버튼이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눠졌었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 경험의 밀도 자체가 많이 좀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 카드 게임, 포커 게임 보고 계시는데요. 포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평면 스크린에서 했을 때는 실제로 채팅 같은 건 가끔 하지만은 목소리, 지금 보고 계시는 목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아바타 그리고 카드를 낼 때도 조심스럽게 내느냐 아니면은 칩을 던질 때도 얌전하게 미느냐 아니면 손으로 상대방 얼굴에 뿌리느냐 다양한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감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똑같은 게임이지만은 소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덱스가.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이 안에서 되게 정확하게 된다는 점도 하나의 변화 지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VR 네, 제가 임의로 그냥 아무 네, 네, 다른 분들 음성이 들려서 잠깐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제로 저도 이제 원래 미술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유화를 그렸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 유화 물감의 물리적인 특성을 되게 정확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지금 컴퓨터에서 쓰는 페인팅 프로그램들이 물리적인 물감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어쨌든 그거는 평면에 어떤 그 타블렛이라는 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압력하고 각도만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손을 붓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붓의 이쪽 그 끄트머리를 가지고 그리느냐 아니면 넓은 면을 가지고 그리느냐 같은 그런 섬세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은 불가능했었거든요. 되게 정교하게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어떤 게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아도 원래 세상에서 그림을 잘 그리던 사람은 이 안에서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포토샵이라든지 뭐 코렐 페인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각각 버튼들마다 기능이 어사인이 돼 있고 그 기능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매뉴얼을 보고 배워야 되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서의 경험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에서 훈련한 것을 현실로 옮겨가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이런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훈련 같은 것들도 아예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손 근육을 가지고 직접 만져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공간에 가가지고도 거의 흡사하게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자동차 정비 게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요걸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외부 공개가 좀 불가능해가지고 제가 본 거하고 가장 흡사한 그런 게임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우리 근육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메타버스의 큰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예전에는 VR하고 AR을 갖다가 다른 시장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AR의 그 성장 가능성이 이만큼인데 VR의 성장 가능성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저는 시장 보고서를 많이 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게 VR은 눈 전체를 감싸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AR은 전체를 다 우리 세상을 실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픈형이라 가지고 더 이렇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쪽 업계에서 가장 고가의 헤드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리오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내년에 나올 또 메타의 새로운 헤드셋 같은 경우에도 다 외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카메라 품질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AR과 VR을 구별을 하지 않아도 VR 헤드셋을 쓰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실제 내 테이블 위에다가 가상 모니터를 올려가지고 작업하는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그런 산업군의 구분이 필요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리고 이런 그 스마트워치형 인터페이스도 좀 발표를 해가지고 점점 우리가 정보 공간을 감각화하는 시도들을 메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이 움직임의 이런 변화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까지는 그냥 앉아가지고 마우스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게임이었었는데 직접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싫다라는 그런 그 반응들도 있고요. 오히려 근데 운동이 돼서 좋다라고 하는 반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다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그 인터페이스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사람들은 이 헤드셋을 쓰는 데 대해서 불편함이라든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에 나올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팬케이크 렌즈 기반의 좀 더 가볍고 그리고 머리를 갖다 누르지 않는 이런 그 헤드셋들이 나오면은 더 대중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컨텐츠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아바타하고 대화를 하는 컨텐츠처럼 거기서 만든 모델을 가상 공간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서 AI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을 갖다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 필요한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니티 ML 에이전트 같은 플러그인 패키지고요. 이런 ML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요라는 그 소니에서 만든 장난감 로봇이에요. 이 로봇의 AI를 훈련시키는데 이제 그 ML 에이전트, 머신러닝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훈련된 로봇을 실제 제품에 적용을 시켰을 때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봇 OS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그 훈련시킨 내용하고 똑같이 이게 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런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가상 공간에서는 인스턴스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비용이 허락하는 만큼 뭐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다 동시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메타버스 공간, 즉 가상 공간을 AI 훈련에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유효한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얼 같은 데서는 뭐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봇 훈련시키는데도 이 그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이것도 역시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최적의 그 로봇 암 무브먼트를 갖다가 도출해내는 데 활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컴퓨터 비전, 우리가 영상 인식 같은 것들을 훈련시키는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사례라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그 공항에서 위험 그 도구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스캐너가 있잖아요.
그 스캐너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무기인지 위험한 물건인지를 갖다 골라내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데, 원래는 실제 사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다가 너무 이게 데이터를 갖다가 만드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가상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모델링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구도로, 그리고 다양한 조명으로 계속 이렇게 혼합을 시키면서 AI를 훈련시키는 가상 이미지를 갖다가 순식간에 뭐 만장, 10만 장씩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실제 사진으로 훈련시켰을 때보다 실제 사진하고 그다음에 가상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을 때 훨씬 더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 저는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그게 좀 집중이 돼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그 레드 플레이어 원이나 아니면 제페토 같은 그런 패턴화된 어떤 가상 공간뿐만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 다양한 경로에서 시도들 자체를 갖다가 메타버스로 가는 길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오른쪽은 이제 유니티로 만든 가상의 연주자고요. 왼쪽은 사운드만 뗀 거예요. 그 사운드만 듣고 가상 피아니스트가 그 애니메이션을 갖다 그대로 이제 그 생성을 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가상의 그 연주자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컨텐츠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에서 어떤 메타버스가 AI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뭐 저는 그 상상의 폭을 넓혀 보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갖다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저는 좀 생활화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갖다 대기업이 다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봤자 그들한테 별로 이렇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든 게임이건 저는 많은 이런 강연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걸 여쭤보거든요. 혹시 여기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VR 한번 써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랬을 때 한 100분이 오시면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게 한 두세 명 정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건 정보를 갖다 감각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지 이걸 내가 쓸 수 있는지,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가 책이라든지 말로만 이해를 하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VR 같은 이런 도구를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낚시 같은 걸 경험을 한다든지, 지금 이 할머니가 방금 보셨던 그 VR 낚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노년층에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현실하고 너무 닮아 있으니까.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 저 따님한테 막 자랑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정말 그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국내 VR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은 못 하시는데 VR은 현실하고 비슷하니까 금방 적응을 하시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사실은 텍스트하고 버튼하고 우리가 편하다고 익숙해져 있었던 기존의 UI들이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면 사실 익숙해질 일이 없었다는 거죠. 또 훨씬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평소에 현실에서 하던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제는 좀 꿈꿔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노인분들을 보면서 좀 하게 되고요. 이런 오락뿐만이 아니고 이제 생산이라든지 작업하는 데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 미디움이라는 스컬프팅 툴을 많이 좀 데모 만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모델링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모델링 프로그램을 갖다가 2D 스크린에서 마우스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 배우려 그러면은 개념들도 익혀야 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툴의 역할들도 다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디움 같은 것들을 VR에서 직접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려가면서 만들어 보면은
어릴 때 찰흙 가지고 뭔가를 만들던 그 느낌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투박하죠. 하지만 컨셉을 갖다 만든다든지 스케치를 하는 데는 훨씬 더 직관적이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또 전문적인 모델링 툴로 가가지고 이렇게 세부 작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3D 프린트를 뽑으셨네요. 그리고 이런 모델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추억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 같은 것들을 VR 쪽으로 옮기는 이런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어떤 그 빌딩이 리모델링 되기 전에 있었던 식당을 갖다가 자기가 포토그래메트리로 모델링을 해서 VR 안에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그 좀 욕구들이 되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우리한테는 조금 어떤 좀 다양한 좀 나쁜 그 어떤 기억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기도 한데 군함도라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함도를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다 그 포토그래메트로 섬 전체를 스캔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VR 챗이라는 그 가상 공간 위에 올렸대요. 그래서 그 안에 방문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출장 중에서 헤드셋을 안 가지고 왔는데 내일 서울 올라가면은 그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현실을 갖다 그쪽에 가상 공간에 옮기는 데 대해 가지고 되게 좀 열정적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생활화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VR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악굿이라는 인기 있는 게임 스트리머 분이시죠. 그분이 최근에 VR 챗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연극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틸은 아마 그 섬 사람들은 왜 100년 넘어까지 살까라는 제목을 가진 미스테리 추리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었고요, 저도. 이거 보면은 뭔가 예전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걸 만들던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다 각자가 들어가가지고 다른 우리 뭐 저기 멤버들하고 같이 고mem이라고 하죠, 고정 멤버들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바보 역할 할게, 나는 뭐 이 마을 이장 역할 할게, 나는 뭐 되게 기자 역할 할게 이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뭔가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대로 다 찍어가지고 영상 컨텐츠화하고 이게 수백만 뷰의 그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컨텐츠 만드는 방식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되게 막 분석적으로 그리고 뭐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부끄럽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인데 요거는 제가 VR 헤드셋 가지고 이렇게 서해하는 캘리그래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저는 타블렛 가지고 가상 캘리그래피를 해봤습니다. 근데 모션 컨트롤러를 가지고 붓질을 하는 거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진짜 붓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타블렛 가지고 이런 그걸 갖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이 타블렛 펜 촉이 이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붓을 살짝 뗐을 때의 느낌 그리고 이걸 살짝 기울였을 때의 느낌 같은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VR 모션 컨트롤을 가지고 캘리그래피를 했을 때는 진짜 제가 종이에 쓰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경험을 갖다 하게 되고 또 그 종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은 방식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VR이라든지 메타버스 기술들을 좀 현실에서 좀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또 뭐 이렇게 업무 볼 때도 대부분 메타버스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이 흑백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 같은 것들을 정리할 때 쓰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보시면은 컴퓨터도 없고 모니터도 없죠. 대신에 이제 헤드셋을 쓰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60도 쫙 펼쳐진 공간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 공간에서 지금은 이제 잔디밭이 쫙 깔려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뭐 비오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우주선 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변가라든지 원하는 배경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운드가 나오는 데서 아무 주변에 방해 없이 제가 원하는 정보만 원하는 만큼의 모니터를 가상 공간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막 되게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저기 제페토가 얼마나 좋냐, 뭐 로블록스가 얼마나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정보 공간이 감각화되면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솔루션들 아니면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은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전 메타버스에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고 보는 편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분은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부품 역할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그런 그 가상 공간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그 교실에서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것도 얼마 전에 사례로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도 이제 마인드맵 작업 같은 것들도 가상 공간에서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2D 평면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다라는 요 VR 마인드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노드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타이핑은 어떻게 하냐 이름 같은 거 적고 거기 노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음성 인식으로 다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이 좀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이 노다 같은 걸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 컨트롤러를 가지고 노드를 갖다가 연결을 하고 떼내고 음성으로 무슨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타이틀이 딱 찍히고 그걸 갖다가 뭐 유니티하고 딱 노드를 연결시키고 이런 작업을 쭉 하다 보면은 이거 옛날에 봤던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랑 비슷한 일을 내가 하고 있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미 되게 미래는 되게 가까이 와 있는데 그게 아직 좀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니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니티로 만들어진 다양한 케이스들 소개하는 1분짜리 영상 만든 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게임 엔진으로 시작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뭐 자동차 업계들, 조선소, 삼성중공업 케이스죠. 그리고 LG 전자, 가상전시관, 미쯔비시 로봇 암 시뮬레이션, 그리고 뭐 빌딩 시뮬레이션, 저희 한혜중이랑 같이 만들었었던 가상 연극 프로젝트였었고, 핑크퐁, 제페토, 킹덤, AR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뭐가 됐든지 사실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흐름 자체가 중요한데 그 흐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시간 시각화라는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게임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실시간 3D 컨텐츠 개발 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영상도 이렇게 만들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이 닐 블롬캠프 감독이 몸담고 있었던 웨타 디지털을 저희가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었던 다양한 영화 기술, 영화 그래픽 기술들을 저희가 유니티 안에 내조화시킬 그럴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뭐 CF 만드는데도 그 유니티 실시간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저는 유니티 가지고 영상 작업을 이제 해보면은 좋은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물론 완전 전문적인 툴, CG 전문가들이 쓰는 툴들이 있습니다. 마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뉴크라는 것도 있고 후딘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각각 전문 툴들이 뎁스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모든 기능들이 한 허브에 모여 있는 이런 그 가능성들이 되게 재밌는 실험을 많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유니티가 뭐 한 전체 그 게임 업계나 아니면 메타버스 업계의 한 75%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프랜드, 제페토, VR챗,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다양한 메타버스 케이스에 유니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많이 그걸 들으셨을 거예요. 비욘드,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유니버스에서의 그 세계에서의 유니버스 합쳐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 세계를 초월한다라는 뜻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금방 썩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전에 찾아보시면은요. 메타라는 게 그 초월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자기 관찰, 셀프 레퍼런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원래 메타버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유행 개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메타 인지, 메타 학습 같은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심히 일을 하는 나의 습성이나 나를 갖다 객관화해서 보는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나의 활동을 갖다 관찰하는 것이 사실은 메타인지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비욘드를 통해 가지고 메타인지를 하게 만들자는 게 저는 가상 공간에서의 시각화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다 보면은 도시를 내려다 보면은 우리가 되게 복잡하고 빠르게 살던 이 막 공간이 좀 전체적인 맥락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게 뭐 저기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뭐 옷을 팔아 가지고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현상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추상적으로 받아들인 모든 정보를 갖다가 백문이 불여일견 시각화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지적인 활동이나 어떤 수준을 갖다 높이는 데 활용을 하는 게 정보의 시각화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외에 엑셀러레이트 스터디 파운데이션에서 이야기했었던 메타버스의 목표가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메타버스 기술을 좀 그래서 넓은 견지에서 봤으면 하고요. You can see a virtual flight over the playgrounds. 네, 조금 잘못된 슬라이드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흐름 자체는 저는 감각이 점점 확장시키는 미디어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전화보다 전보가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발명이 됐을 때도 마차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정착이 되기 전에는 불편한 게 맞거든요. 전화 라인이 연결되는 지점도 적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기는 지점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전화를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이젠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정보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갖다 읽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갖다 느낄 수 있는 매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에서 TV로, TV에서 칼라 TV로, 거기서 HD TV로 이렇게 점점 우리 감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보면은 그렇게 길을 잃을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감각화 시키는 데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요소와 경험적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까 아니면 활용을 할까 하는 부분은 다들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유니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rununity.com 가시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는 튜토리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세스토어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소스, 그리고 뭐 이렇게 페이셜 애니메이션 소스, 그리고 뭐 자동차 HMI 소스, 그리고 아예 프로그래밍 없이도 공간 만들고 디자인하고 놀이해 볼 수 있는 레고 미니게임 소스 같은 것들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이런 그 기존에 저는 그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워드 프로세서 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머시니마라고요. 게임 엔진 가지고 영상 만드는 일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회사에서도 그런 그 실시간 엔진 가지고 영상 만드는 일을 하게 됐었는데 툴을 갖다 쭉 만지다 보니까 프리미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이 공간 안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조건을 다 정해 놓으면은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지고 내가 거기서 파라미터만 살짝 바꾸면은 어떤 액션 영화를 갖다가 되게 드라마처럼 보이게도 만들 수 있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자주 좀 드리는 말씀이 게임 엔진이 차세대의 워드 프로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워드 프로세서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워드 프로세스나 우리가 기존의 그 영상 편집 툴 같은 경우에는 다 리니어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고요. 게임 엔진 같은 경우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절차적으로 프로시저럴하게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수요라든지 아니면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간다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